움직여라. 운동이 답이다. 파트 3 세 번째 하겠습니다. 120쪽. 운동은 모든 유형의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우울증 진단에는 9가지 기준이 이용된다. 우울하거나 짜증나는 기분을 보일 것, 좋아하던 일에 흥미를 잃을 것,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너무 많이 잘 것, 불안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것,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질 것,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이나 죄책감이 들 것,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것, 상당한 체중이 줄거나 늘 것, 죽음이나 자살에 관한 생각이 반복해서 찾아들 것. 이 9가지 조건 중 적어도 5가지에 해당해야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제 그럴 때는 뭐 서너 개는 다 나오겠죠. 운동이 답이다 라는 이야기고. 126. 뇌는 화학 스프가 아니다. 세라토닌은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뇌의 활성 수준을 조절한다. 과활성된 뇌세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뇌 전체 활성 수준을 억제해서 걱정과 불안을 물러나게 한다. 세라토닌은 마음을 차분하고 조화롭게 만들고 내적으로 강인해진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해지면 조바심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기민성, 주의력, 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낮아지면 피곤하고 의기소침해지며 너무 높아지면 흥분하고 활동 과잉 상태가 되어 가만히 있기 힘들어진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동기부여와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 맛있는 음식, 사회적 상호작용, 성행위 등은 도파민 수치를 높이고 이것이 다시 영향을 미쳐 그런 행동을 더욱 추구하게 만든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버튼이 눌릴 때마다 도파민이 조금씩 분비되고 그래서 좋아요 숫자가 더 늘었나 확인하고 싶어져서 자꾸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 129. 뇌 속의 기적의 물질. 세라토닌과 도파민이 우리의 감정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 효과를 즉시 느껴야 마땅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쩌면 약 복용을 통해서든 운동을 통해서든 2가지 성분의 증가는 뇌에서 일어나는 다른 무언가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이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뇌 속 기적의 물질이라는 별명이 붙은 물질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물질의 이름은 바로 뇌유래신경 영양인자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다. BDNF는 뇌가 특히 대뇌 거칠과 해마에서 중점적으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세분화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또 중간 단계로서의 BDNF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34. 지방 조직은 몸의 나머지 부분에 계속 신호를 보내 현재의 에너지 제고량을 보고한다. 이 신호는 서로 다른 물질의 도움을 받아 전달되는데 그중 일부는 뇌 그리고 우리의 느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6. 자기 효능감이 우리를 치료한다. 우울증에 빠지면 뇌에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난다. 우선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BDNF 수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뇌세포 숫자가 줄어든다. 이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현상인지는 따지지 말자. 아직 모르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과제를 완수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란 단어가 조금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잘 확립된 심리 개념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면 자신이 즐거워진다. 이것은 I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다. 140. 아편의 재료인 양귀비 말린 수액은 약으로 사용되었으며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인기리에 사용되었다. 19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독일 과학자들이 아편 유효 성분인 모르핀을 추출하는 데 성공해서 의료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상을 당한 병사의 진통제로 큰 활약을 했다.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병사라 해도 10분의 1g 정도의 적은 용량만 투여하면 거의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 1970년대 초반에는 뇌세포 표면에 모르핀이 결합하는 일종의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으로 모르핀 성분이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그 수용체가 애초에 왜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자연은 우리가 모르핀 중독에 빠지기를 원했던 것일까? 그럴 리는 없다. 그보다는 당시에는 정체불명이었지만 뇌가 자체적으로 모르핀 비슷한 물질을 생산하며 이 수용체는 그 물질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었다. 뇌가 만들어내는 모르핀을 찾으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하나 결실로 이어졌다. 1974년에 돼지의 뇌에서 분비되는 신비로운 물질이 발견되었다. 돼지와 송아지에서 발견된 신비의 물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자체 모르핀으로 밝혀졌다. 사람에게도 존재하는 이 물질은 내인성 모르핀, endogenous morphine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endogenous morphine. 몸에서 기원한 모르핀이란 의미였다. 하지만 짧게 줄여서 그냥 엔돌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지만 뇌가 스스로 모르핀을 자신에게 보상해 주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이 메커니즘이 왜 존재하며 뇌는 언제 그러는 것일까? 미국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 제임스 픽스가 쓴 베스트셀러 달리기의 모든 것에 관한 설명이 등장한다. 픽스는 가끔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황홀감과 통증 완화를 경험한다면서 이를 러너스 하이라고 칭했다. 142. 나도 2번쯤 느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마법이라고는 말밖에 달리 그 느낌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운동을 마치고 나서 느끼는 차분함 같은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느낌이 더욱 강렬해지는 황홀감과 더 비슷하다. 그리고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영원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느낌이 너무도 강렬해서 한번 경험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러너스 하이를 느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10중 8구 느껴보지 못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러너스 하이. 저는 여러 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예. 143. 황홀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엔도르핀 뿐인가? 또 다른 가능성은 러너스 하이가
엔도칸나비노이드에 의해 생길 가능성이다. 이건 역시 엔도르핀처럼 몸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진통 물질이다. 하지만 엔도르핀보다 크기가 작아서 뇌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엔도르핀처럼 뇌세포에는 중독성 약물이 결합할 수 있는 특정 엔도칸나비노이드 수용체가 존재한다. 엔도칸나비노이드는 나비노이드는 뇌에서 대마초, 마리화나의 유효 성분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용체를 이용한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러너스 하이가 어느 한 가지에 좌우되기보다는 몇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해서 발생되고 엔도르핀과 엔도칸나비노이드 모두 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러너스 하이의 생물학적 원천이 무엇이든 그것은 과학자들의 관심일 뿐이다. 달리기, 사이클, 테니스 혹은 다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러너스 하이가 일어나는 이유보다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유산소 운동을 극한대로 하면은 어떤 운동이든지 일어나겠죠. 144. 사바나 초원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달리기를 통해 느끼는 황홀감은 사바나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남긴 영향일 것이다. 선조들은 사냥하면서 아주 먼 거리를 달리는 일이 흔했을 것이고 원주 호주민과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들은 아직도 이런 사냥법을 이용한다. 먹잇감이 지칠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녀야 할 때는 추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엔돌핀이 도움이 된다. 러너스 하이라는 메커니즘을 타고난 덕분에 계속 달려서 먹잇감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체지방 수준이 낮아지면 지방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렙틴 수치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니 보충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보낸다. 몸은 우리가 마른 체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 반대다. 우리 몸은 상당량의 에너지 비축분을 가지고 다니기를 원한다. 만약 계속해서 먹잇감을 찾아다닐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한 방의 쾌감이 필요하다는 가설이 옳다면 우리 몸은 러너스 하이를 통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저장해둔 에너지 비축분이 곧 바닥 날 거야. 여기서 포기하지 마. 계속 움직여서 더 많은 먹잇감을 찾아야 해. 즉 우리를 돕기 위해 몸이 황홀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150. 기억력을 키우는 달리기 5장. 우선 쳇바퀴를 달리는 쥐에서 BNNF를 가장 많이 만드는 뇌 영역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쥐의 뇌를 검사했더니 BNNF를 가장 많이 만드는 부위는 대뇌 겉질이나 소뇌가 아니고 기억 중추인 해마였다. 이 발견은 운동이 기억력에 어째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 동안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 활동이 기억력을 강화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해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151. 뇌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라. 뇌는 평생에 걸쳐 크기가 줄어든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은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시기보다 훨씬 빨리 시작한다. 뇌는 만 25세 정도에 가장 크고 그 후로는 매년 조금씩 작아진다. 평생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보다는 죽는 세포가 더 많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매일 초당 약 10만 개 정도의 뇌세포를 잃는다. 이 과정은 1년 내내 계속 이어진다. 뇌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으므로 모아서 쓸 만큼은 충분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손실의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1년 동안 뇌 부피는 0.5에서 1% 정도 줄어든다. 뭐 뇌뿐만 아니겠죠. 모든 신체가 다 줄어들겠죠. 156. 즉각적인 기억력 향상. 기억력 검사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은 검사 직전에 운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일반적으로 몸이 적당히 튼튼한 사람이 기억력 검사 직전에 운동하면 몸이 튼튼하고 검사 바로 전에 운동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성적이 좋았다. 이는 운동이 기억력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억력을 최대로 올리고 싶으면 운동과 운동 사이에 동시에 배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러닝머신 위를 걸으면서 공부하는 식이다. 물론 항상 이럴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나쁠 것이 없다. 러닝머신에서 독서를 한다. 뭐 어려운 얘기죠. 운동하면서 무언가를 배울 때 기억이 더 잘 되는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 근육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로 유입되는 혈류도 증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혈류량 증가는 즉시 일어난다. 뇌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면 기억 메커니즘도 더 잘 작동할 것이다. 좀 부족한 설명이죠. 이런 것은. 157.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운동하지는 말자. 기억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만으로도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운동하면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 경우는 근육에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오히려 살짝 감소해서 기억력이 감퇴될 수 있다. 게다가 아주 열심히 운동할 때는 뇌가 동작에 초점을 맞추느라 학습하려는 내용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다. 예를 들어 빨리 달리면서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들으면 우리 뇌는 우리가 듣는 내용보다는 달리기 자체에 집중해 버린다. 159.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운동은 해마의 세포에서 BDNF를 마구 분비하게 만들고 이것이 다시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한다. 무언가를 학습하기 전에 신체 활동을 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동안 BDNF가 분비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는 조건도 나아질 것이다. 164. 신체 활동이나 컴퓨터 게임이냐. 근래 들어 스탠퍼드 대학교와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의 후원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신경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과연 게임 제작 업체의 주장대로 인지훈련 게임에 장점이 있을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인지훈련에 관한 연구 자료를 샅샅이 뒤져서 게임이 인지 능력을 향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렇게 나온 결론은 통렬한 비판이었다.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에서 권하는 인지훈련 방법들은 인간을 더 똑똑하게 만들지도 집중력이나 창의력을 높여주지도 기억력을 향상해 주지도 않았다. 그저 게임만 더 잘하게 될 뿐이었다. 흔히 뇌체조, 브레인 짐내스틱스로 통하는 십자말풀이나 수도쿠도 마찬가지였다. 십자말풀이를 채우다 보면 그저 빈 네모칸을 완성하는 능력만 좋아질 뿐 다른 효과는 없다. 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문 같은데 그런 이제 조그만하게 그런 칼럼이 있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킬링 타임 이외의 어떤 효과가 없다니 그것도 참. 164. 기억력 향상을 위한 올바른 처방. 이상적으로는 심폐기능 강화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번갈아서 하면 제일 좋다. 연구 대부분은 유산소 운동이 해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억력에 미치는 효과 중 일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만 혹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했을 때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어 보인다. 앞부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근육에서 어떤 중화제가 독성을 제거시키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캄다운 시키고 연결을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기억을 촉진시키고 학습 효과를 높이겠죠. 무언가를 배우기 전과 배우는 중에는 운동을 하자. 죽을 힘을 다해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정도면 충분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물론 한 번의 운동으로도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인지 능력과 마찬가지로 기억력도 몇 달 동안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운동할 때 훨씬 더 좋아진다. 167. 성인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든다. 그 해법은 스웨덴의 신경과학자 피터 에릭슨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종양학자들은 암세포의 분열이나 암의 성장을 확인할 때 브로모데옥시우리딘이라는 물질을 이용한다. 이것으로 새로 생긴 세포에 표식을 새길 수 있다. 암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세포에도 가능하다. 에릭슨은 새로운 뇌세포가 존재한다면 BRUDU로 표식을 새겨서 사망한 암 환자의 뇌표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을 깨달았다. 연구자들은 사망한 5 환자의 뇌를 검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새로운 세포를 찾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신경과학의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뇌가 평생에 걸쳐 재생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둘도 없는 소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5명의 신체 기증자 중 부디 1명에서라도 BRDU로 표식이 된 신생 뇌세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런데 5명 모두 쥐에서 발견된 뇌세포와 똑같은 뇌 영역인 해마에서 신생 뇌세포가 발견되었다. 171. 스웨덴 카롤신스카 대학의 과학자들은 언뜻 듣기에 신경과학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것을 이용해서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 바로 핵무기 폭발 실험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 냉전 기간에는 수많은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외진 섬에서 이루어졌다. 뭐 비키니 섬 같은 거. 폭발 실험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방사성 동위 원소인 C14는 대기 중에 스며들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기 중 C14 농도는 정기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기 중에 C14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뇌세포하고는 무슨 상관일까?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때마다 DNA도 새로 만들어진다. 세포의 DNA 이중나선에서는 만들어진 해의 대기와 같은 농도의 C14가 들어있게 된다. 즉 그동안 C14의 대기 중 농도를 알고 있다면 세포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부분 제가 읽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자료를 신뢰는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내는 데이터를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C14는 방사성, 우선은 이제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C14가 대기 중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게 나는 그 양을 어떻게 그 지구 전체에 균일하게 그게 퍼지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의 변화가 매년 이제 어느 곳에서 그것을 포집을 하는지, 그죠? 그것의 변수, 그것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뭔지, 그 측정은 얼마나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더 좋겠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기 중에 C14의 양은 일정하게 측정이 되고 있다. 그런데 뇌세포에서 그 C14을 발견을 한다. 그래서 세포 속에 이제 그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포 속에 있는 C14의 양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것도 난 의문인데, 그래서 얘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그죠? 그러니까 그 마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신기할 정도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의 해설이 저는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어쨌건 172, 새로운 뇌세포는 정신건강에 중요하다. 이 실험을 통해 성인의 해마에서 매일 1400개 정도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는 의미이다. 뇌세포 재생 능력이 감소하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진다. 반면 신체 활동을 하면 뇌세포의 재생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 정말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 173. 신생 뇌세포의 재생에는 또 어떤 것이 관여할까? 운동 말고도 성생활, 저칼로리 식단, 다크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도 모두 새로운 뇌세포의 신경 발생 속도를 높인다. 반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지나친 알코올 섭취, 고지방 식단, 특히 그 중에서도 버터나 치즈처럼 포화지방 성분이 높은 식단 등은 신생 뇌세포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운동으로 패턴 분리 능력을 강화하자. 기억 중추인 해마는 몇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 발생은 그 한 영역인 치상회에서 주로 일어난다. 뇌세포의 생산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치상회에는 덴테이트 자이러스, 패턴 분리에 중요한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다. 패턴 분리, 패턴 세퍼레이션이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앞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교해서 아주 작고 미묘한 차이점을 인지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항상 이제 익숙하냐, 쭉 둘러보고, 변화가 뭐냐, 이거 새로운 것이네,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패턴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능력인데,
그게 이제 그 히포캠퍼스의 특정 부분, 그것도 작은데 그 중에서도 또 특정한 부분, 치상회 덴테이트 자이러스에서 일어난다. 176. 우리 안에 내장된 감정 브레이크와 GPS. 해마는 장기 기억의 구축을 돕지만 거기서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해마는 상황을 넓게 바라보고 현재 경험하는 내용을 다른 기억과 비교해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능력도 갖추고 있다. 더 나아가 해마는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고 장소에 관한 기억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뇌 속의 GPS인 셈이다.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해마 속 특정 세포들은 우리가 실내나 실외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몇십 cm 정도만 움직여도 장소 세포 기능을 하는 다른 해마 세포들이 활성화되며 내면에서 주변 지도를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을 거의 무의식적으로도 행하고 있다는 거죠. 174. 운동은 미묘한 차이를 분간하는 패턴 분리 능력을 높여준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신체 활동이 우울증 치료에 대단히 효과적인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다고 믿는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정서적인 생활이 줄어들고 결국 삶의 미묘한 측면을 놓친다. 그래서 이들은 삶이 칙칙하고 음울하게 느껴진다. 반면 뇌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 덕분에 삶에서 조금 더 미묘한 부분을 파악하고 아른거리는 희망의 불빛을 포착할 기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운동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어 암기 능력은 달리기로 좋아지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는 좋아지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은 연상 기억에 좋아 보인다. 연상 기억이란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짝짓는 능력 같은 것을 말한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는 문제로 오면 달리기와 웨이트 트레이닝 모두 효과가 있는 듯 하다. 창의성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6장.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디서 영감을 얻을까? 궁금한 사람이라면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도에 나온 그의 자서전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목만 보면 된다. 이 책에서 하루키는 자신의 창작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글을 쓸 때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10시까지 작업한다. 점심을 먹은 후 10km 달리기를 하고 이어서 수영을 한다. 그날의 마지막 시간은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보낸 뒤 밤 9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는 집필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6개월 동안 매일 이런 일과를 따른다.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운동을 통해 얻는 튼튼한 몸이 필요하다. 그는 건강한 몸이 창의성만큼이나 집필 작업에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대단하죠. 예. 뭐 보스턴 마라톤이든 어디 마라톤 대회에 꼭 참여하지 않습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근데 우리나라 조정래 선생은 뭐 전혀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으신데 어떻게 뭐 스스로 뭐 글 과목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뭐 모르겠어요. 185. 창의성의 종류. 혁신을 연구할 때는 창의성을 두 종류로 구분할 때가 많다. 바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다. 창의성,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는 전형적인 브레인스토밍이다. 폭넓게 생각하고 풍부한 연상을 이용해서 한 가지 문제에 관해 서로 다른 수많은 해법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확산적 사고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검사로는 대안적 이용법 검사가 있다. 이는 단어 연상을 기반으로 하는 검사법으로 벽돌 같은 단어를 제시하면 확산적으로 집짓기, 종이 누르기, 문 버팀새 등 주어진 시간 안에 벽돌의 용도를 최대한 많이 떠올려야 한다.
여기서는 내놓는 답변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답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나 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왕이면 답변이 독특해야 하고 다른 실험 참가자가 이미 이야기한 내용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벽돌로 우주선을 만든다는 식의 완전히 비현실적인 답변은 정답으로 쳐주지 않는다. 단순하고 별것 아닌 듯한 실험이지만 이는 사람의 창의성 수준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검사로 드러났다. 이 실험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점은 내가 장담할 수 있다. 특히 시간 제한을 두면 더욱 그렇다. 이 검사의 큰 장점은 IQ가 아니라 창의성만 측정한다는 것이다. IQ가 높다고 해서 창의성 성적이 더 좋지는 않다. 사실 IQ가 높은 사람도 검사하는 동안 막힐 때가 많다. 수렴적 사고는 확산적 사고와는 거의 정반대다. 여기서는 브레인스토밍으로 다양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올바른 해법에 신속히 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어디였어? 이것은 결국 공통분모를 찾는 문제로 귀결될 때가 많다. 세 가지 단어를 제시한 후에 그 셋의 공통점을 신속하게 찾는 문제가 그 예다. 이 세 단어가 센트럴 파크, 뉴욕 현대미술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면 공통점은 그죠? 뉴욕의 관광 명소. 그러니까 공통분모 내지는 뭐 최대 공약수. 여기서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정답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 오답이다. 수렴적 사고는 확산적 사고보다 순발력과 논리를 강조하고 뇌에 더 큰 부담을 준다. 그래서 수렴적 사고는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창의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86. 이 연구의 제목은 아이디어에 발을 달아주자. 걷기가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었다. 5명의 참가자 중 4명은 움직이면서 검사받을 때 성적이 더 좋았다. 그 차이 역시 작지 않았다. 걸으면서 검사받은 사람의 성적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60%더 좋았고 주로 브레인스토밍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수렴적 사고는 좋아지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체 활동이 논리보다는 아이디어 생산을 더 촉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 논문의 공통 저자인 메릴리 오페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걷기가 당신을 현대판 마이클 앤젤로로 만들어준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당신이 창의적 과정의 초기 단계를 개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89. 창의성 향상 효과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이유와 너무 피곤할 때 사라지는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한다. 몸을 쓸 때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혈액 공급이 많아지면 뇌의 작동 효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인지 능력, 특히 그 중에서도 창의성이 좋아진다. 하지만 녹초가 될 때까지 운동하면 근육이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뇌로 가던 혈액이 근육으로 전용되면서 공급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정신적 능력도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시상은 정보를 분류한다. 탈라무스, 살라무스, 탈라무스. 시상은 우리 의식이 과도한 정보의 홍수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일종의 정보 필터로 작용한다. 시상은 모든 바퀴살이 모이는 바퀴축처럼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시상이 이렇게 중심에 위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의 정보들이 시상으로 모이면 시상은 그중 어떤 신호를 의식으로 올려보낼지 결정한다. 시상은 상사, 즉 대뇌 겉질과 우리의 의식, 이 참석해야 할 회의와 빠져도 될 회의를 골라주는 비서와 비슷하다.
시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대뇌 겉질은 정보 과부하에 걸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마치 비서가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온갖 회의 약속을 모두 잡는 바람에 시도 때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느라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사처럼 말이다. 194.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기. 요즘에는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에서도 이런 정보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믿는다. 조현병을 앓는 사람은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망상이나 환각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 조현병 환자의 뇌가 한 번에 강한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실제 세상과의 끈을 붙잡고 있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 많다. 이 때문에 조현병 환자는 실제의 대안으로 무의식 중에 자신의 주변에 대해 허구의 그림을 창조해낸다.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상이 제대로 필터 작용을 하려면 도파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딱 알맞는 정도라야 한다. 도파민 수치가 정상에서 벗어나면 시상을 통과하는 신호의 숫자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정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이롭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시상의 도파민 수치에 따라 창의성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고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이면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뭐 니체라든지 196. 천재와 미치광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역사를 보면 창의성과 광기가 종이 한 장 차이임을 보여주는 인물이 참으로 많다. 유명한 사례 두 명을 들자면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다. 이 두 사람은 엄청나게 창의적이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정신질환을 앓기도 했다. 조금 더 최근 사례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시를 들 수 있다. 오스카상 수상작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영화배우 러셀 크로우가 열연했던 배역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던 존 내시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수학자 중 한 명이었으나 조현병도 함께 앓았다. 또 게이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망상에 시달렸으며 누군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위협하고 자신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믿었다. 자신의 병이 축복이자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는 자신의 탁월한 창조적 능력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훌륭한 과학 개념은 절대로 생각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게임 이론 같은 거였죠 아마. 198. 뇌의 시스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서 무언가가 너무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은 지나치게 단순해지기 쉽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한 방법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 대략 조율된 상태에서 운동이 도파민 시스템을 미세 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과정이 감정과 시상을 통과하는 정보의 양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이 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199. 창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올바른 처방. 창의성을 북돋을 가장 좋은 방법은 달리기나 그와 유사한 강도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걷기 역시 좋지만 달리기만큼 효과적이진 않다.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달리자. 그 후에 창의성이 좋아진다고 느낄 것이고 그 효과는 2시간 정도 지속한다.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달리지는 말자. 고된 운동을 하고 나면 몇 시간 정도는 창의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튼튼한 몸을 만들자. 그래야 운동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도 강해진다. 운동은 브레인스토밍 능력을 주로 향상해 주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199쪽까지 읽었습니다.